유튜버의 새아침. (40대가) 된 어느 봄날 혜민 스님은 문득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더라. 보통 사람은 제각기 자기 생각만 하기에도 바쁘다. 남 걱정이나 비판도 사실 알고 보면 잠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 삶의 많은 시간을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둘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줄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 셋째는 남을 위한다면서 하는 거의 모든 행동들은 결국은 나를 위한 행동이라는 것. 혜민 스님은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나서 참으로 쉽게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우리도 쉽게 행복의 길로 떠나볼까요?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네, 마냥 달콤한 벗은 아니지만 쓴소리도 잘하는 벗이지만 그래도 친근하고 인간적인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아시네요. 제가 인간적인 거. 제가 심리학과 나왔잖아요. 그래도 뭐 박사 학위는 못했지만 박사 수료까지는 했으니까. 네. 네.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이 첫 실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육부가 어제 2016년부터 2019학년도 사이 4년간의 이제 서울대를 비롯한 13개 주요 대학의 그 학종 첫 실태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대학 측으로부터 한 202만여 건의 전형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살펴보니 과고 영재고가 26.1%, 이 외고 국제고가 13.9%, 자사고가 10.2%, 일반고가 9.1%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최대 2.9배 차이가 났고요. 반면에 이제 수능 합격률은 과고 영재고가 24.3%인 반면에 일반고가 16.3%. 그래서 최대 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이 상대적으로 좀 격차가 덜하다 뭐 이런 얘기처럼도 보여요. 이번 조사로 고교 유형별 서열 구조는 규명을 했다라고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행 입시 제도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밝혔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불공정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는데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금 외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더욱이 일부를 재지정 과정에서 지금 탈락시켜서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한 자사고 경우에 그렇죠. 합격률 면에서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자사고하고 특목고도 큰 차이가 안 나고 그래서 네.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의 그 명분도 오히려 좀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뭐 용두삼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부러 명분을 주려고 이런 거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놀랬던 것은 이제 뭐 과학고, 영재고, 특수 목적고, 뭐 국제고 이런 학교가 어느 정도는 학교 대학별로 뭔가 이렇게 좀 순서를 매겨놓고 한다는 거는 어렴풋이 얘기가 됐었었는데 제가 조금 더 놀랐던 건 오히려 학종으로 그 학교 대학을 가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아주 상위 이 퍼센테이지보다는 오히려 중하위권 사람들한테 더 많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죠. 그런데 모르세요? 그 생각보다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13개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나름 하여튼 공정하게 하려고 상당히 신경은 많이 쓴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저는 오히려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 같은 거에 원래 부모님이 직업이 뭔지 이런 거 못 쓰게 돼 있는데 또 그렇게 쓴 사람도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났죠. 뭐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식으로 뭐 한 그렇죠. 390몇 건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 대비 오히려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거 아닌가. 그랬군요. 네. 오늘따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 아이들 다 보내셨다 이거 이거죠?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네. 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대표가 어제 방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이 데이비드 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어제 이제 방한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예, 지금 11차 이 한미 방위 분담금 특별 협정 지금 이제 협상 중인데 미국 측 수석 대표가 비공식으로 방한을 했는데 비공식이요. 일정이 길어요. 3박 4일. 그 사이에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네. 국회도 방문한다 그러고 네. 언론 관계자들하고도 면담을 갖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한국 내 여론이 좀 별로 안 좋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반전시켜 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스틸웰 차관보는 오늘 그 오전에 강경화 외교장관하고 이 조세영 외교 1차관 또 연이어서 네.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역시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철회 그와 더불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까지 전방위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미국 내에서도 방위비 분담 너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의회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죠. 예.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뭡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제3의 대안을 제시를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제3에 대한요? 이거 예. 뭡니까? 예. 우리 정부가 일본 쪽에 이미 그 제안한 안이 있죠. 1+1입니다. 네. 그 한국과 일본의 관련 기업들이 이제 공동기금을 조성해서 배상을 네. 하는 그 방안인데요. 일본 정부가 일단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제3의 대안을 이제 낸 거고요. 일본 지금 방문 중 아닙니까? 문희상 의장. 그렇죠. 어제 이제 도쿄의 와세다대에서 그 강연 특강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네. 1+1+α 인데요. 이 알파가 뭐냐? 예, 요거에 이제 정부안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네. 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 화해와 치유 재단, 그러니까 위안부 관련 재단이죠. 네. 그 잔액 60억 원도 포함시키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But 일본의 반응이 그렇게 뜨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네. 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있다. 그런 보도 하나하나에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제 추정은 일본 정부는 어떤 형태로건 한국 정부가 좀 관련이 되는 것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는 왜 관련을 안 시켜? 우리한테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책임져라. 왜요? 는 게 일본 정부 입장 아닙니까? 그게 이제 국제법에 네. 맞는다라고 네.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뭐 좀 이렇게 네. 관련된 티라도 좀 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간 뭐 저도 일본 정부 말 한마디 한마디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마지막으로 짧게 해주시죠. 네. 독도 추락 헬기 실종자 한 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을 어제 했습니다. 네네네. 이 무인 잠수정 로봇팔을 이용해서 수습을 좀 했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동체 안에 계셨던 것으로 추정되는 네. 그 유실된 시신이 아니냐, 먼저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KBS 어제 부사장단이 방문을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렇죠. 사장 나와라 그랬었죠. 예, 네. 사장을 비롯해서 해당 기사 작성한 기자, 영상 촬영한 직원 아니면 대화하지 않겠다. 그렇죠. 정식으로 사과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하고도 면담을 했는데요. 수습 과정이 세월호 때보다 오히려 못하다. 이러면서 이분들이 지금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헬기 사고 이 문제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정치권이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15명의 기획단을 꾸려서 총선 체제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여당이 총선 기획단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금태섭 의원이죠.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당의 입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겠죠. 금태섭 의원은 앞으로 총선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저도 의외였습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명단이 딱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당 요청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뭐 당에서 결정하신 거죠. 그 대표께서 여러 의견을 들으셨을 텐데 네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주말에 사무총장으로부터 그 기획단에 와서 일하라는 얘기를 듣고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나 하기 싫은데, 내지는, 너무 하고 싶은데, 뭐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당에서 그 일을 하라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기쁜 마음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초선으로서 당에서 대변인도 하고 전략기획위원장도 하고 여러 가지 당직을 했었는데요. 네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기여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총선기획단의 구성을 보니까 뭐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도 있고 또 정청래 전 의원도 있고 또 황희도 뭐 유튜버죠. 진보 유튜버를 자처하는 20대 젊은이도 있고 되게 구성이 좀 참신하다 그래야 될까요? 좀 색다르다 그럴까요? 어떤 그 근거나 기준으로 구성이 된 걸까요, 이분들은? 네, 어제 그 첫 번째 회의에서 당대표랑 사무총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그 노력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그 20대 국회에 대한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너무 나이가 많고 네네.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들이 적다. 네. 20대 국회의원은 전혀 없고 30대 국회의원이 3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젊은 층, 또 여성들을 원래 그 저희가 여성을 30% 이상 공천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죠.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청년들, 여성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기획단을 시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당내 의견들이나 이런 걸 수렴하는 차원에서도 또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구성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지금 그 총선기획단에서 그렇다면 금태섭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어떤 네, 구상을 가지고 계시고, 예. 어제 일단 그 총선기획단을 4개의 파트로 나눴습니다. 네. 전략, 홍보, 조직, 정책 이런 일을 담당하는 부서를 나눴는데 저는 정책팀에 속하게 됐습니다. 정책팀. 저희가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에 그 젊은 분, 새로운 분들을 많이 발굴해야 하고 네. 또 정책에 있어서도 앞으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어떤 그 정책을 펼 것이냐, 특히 경제 민생 같은 데서는 완전히 새롭게 봐야 될 부분도 많은데요. 네. 그동안 당 정책위원회에서 정책 개발을 많이 했고, 이 총선기획단의 정책팀 팀장을 맡은 분은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입니다. 네. 그동안 정책위에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총선기획단에서 또 의논을 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일단 그 의원님 지금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 약간 양해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 시도할 거고요. 지금, 유튜버 보이는 라디오로 참여해주시고 계신 우리 김태현님께서, 금태섭 의원님께 이런 질문하고 계시네요. 안철수 씨랑 연락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다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까? 네, 네네. 예, 잘 들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끊겨가지고요. 지금 정책 파트를 우리 의원님께서 사실은 맡으셨는데, 예.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금 의원님께서 활동해 오신 내용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당 입장하고 다른 목소리를 종종 내면서 계속 갈등을 일으켰던 요인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뭐 갈등을 일으켰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갈등은 아니지만. 지금 보수정당이 거의 괴멸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네. 민주당이 할 일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총선기획단에 포함되셨지만 당론이 공수처 추진이잖아요, 민주당은. 근데 의원님께서는 공수처를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조율이 됩니까?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게 될 텐데. 네. 사실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는 제도기 때문에
많은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런 데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 당 의원들도 뭐 당론이라서 밖에 말씀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걱정들도 하십니다. 네. 그런 것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냐나 명분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책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을 가지고 특히 집권 여당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법안이 나온 건데 참여연대에서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사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네. 만약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지 아니면 혹은 정권이 악의를 가지고 그 공수처라는 기관을 이용했다면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토론을 해서 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것이 뭐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뭐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좀 걱정하는 말을 한 편인데 네네.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한마디도 반대를 하지 않고 좀 무리스러운 논리까지 들이대서 방어만 했다면 과연 그것이 당을 돕고 지지도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전달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론하고 물론 당론들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할 말은 해야지 당이 오히려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공수처법안 같은 경우에도 또 네. 검찰개혁법안이나 선거법안이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있지만 네.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야당과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이 또 고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네.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좀 실제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야당에서 볼 때도 말은 통하는구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치라는 네. 것은 합의하고 논의해서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마중물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 이런 얘기신데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금태섭 의원도 목소리를 냈지만 검사 출신이 조응천 의원도 또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서 자기네 친정을 생각해서 저러는구나 이런 얘기를 또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과는 무관합니까? 조응천 의원은 검사 출신이지만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소까지 됐다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저도 검찰에서 있을 때 한겨레신문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글을 실었다가 쫓겨나다 그렇죠. 다시 나왔는데 네. 저희가 뭐 검찰을 위하거나 그런 마음은 오히려 전혀 없고 그건 사실은 아니다. 검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변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조응천 의원이나 저나 검찰개혁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해왔고 네. 제가 4년 동안 법안을 70개 정도 냈는데 그중에 40개가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10년간 제 나름대로는 누구보다도 쉬지 않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물을 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군요. 그리고 또 금의원님께서는 자유한국당이 인재영입으로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자스민 전 의원이 정의당으로 간 것을 두고 왜 우리 당은 그런 생각을 못했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면 어떤 인물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총선기획단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저희는 과감하게 젊은 분들을 좀 영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젊은 분들이요? 네. 예, 비례대표는 특히 이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기 좋은 통로인데 네.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몇 % 이상은 무조건 청년층을 영입한다든지 네. 이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 대다수가 그렇지만 특히 젊은 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정말 염증까지 느끼고 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청년 문제를 생각하는 것과 달리 또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서 정치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려면 한두 명을 무슨 리얼리티 쇼 뽑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와서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비례대표의 상당 부분을
청년층에 할당하는 그런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획기적인 조치, 그리고 젊은 층, 그리고 새로운 이런 새로운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예. 그런데요, 사실은 기대를 민주당이 좀 더 선제적으로 잘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국당에서 먼저 중진 용태론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의 세가 강한 좋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한 의원들은 오히려 물러나거나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이런 식의 중진 용태론이 힘을 얻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박찬주 전 대장 영입 사건으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다가 네네. 어쨌든 쇄신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네. 경쟁적으로 쇄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그 방안에 대해서는 총선기획단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한다. 근데 지금 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하위 20%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걸로 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의원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뭔가 정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도 원칙적으로 빼고 나머지를 모집단으로 해서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건 실제 공무원에 대해서 정당이 그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건강한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해서 지금 평가 작업 중에 있고요. 네. 저도 평가를 받을 대상 중에 한 사람이지만 평가를 통해서 계속 하실 분들 또 이제 그만두실 분들 해야 되고 그 네. 자리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런 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태섭 의원도 사실은 여당의 간판급 초선 의원인데 금의원을 제외한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 이런 두 분의 그 또 간판급 초선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20대 국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또 실망했다 이런 뜻도 표현했는데 두 사람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같이 법사위에서 일을 했고 또 예전부터 알던 분들인데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계속 같이 일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20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이 달라서 사실은 20대 국회는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을 이뤄낸 국회입니다. 네. 그때는 저희가 민주당이 야당이었는데 네. 사실 야당표를 다 모아도 탄핵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당시 여당 의원들 상당수가 탄핵에 합류하고 그래서 결국은 헌정 위기를 슬기롭게 넘긴 경험이 있는 것이 20대 국회입니다. 네. 그런 협치 정신을 살려나간다면 저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고요. 지금이라도 제 마음 같아서는 두 분이 좀 계속 같이 정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이나 힘든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책임감 있게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금태섭 의원께서는 그분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나도 불출마 선언하겠다 우리 당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쇄신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불출마라는 방법을 반드시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당에서 공천 받고 이런 거는 자신이 있으신가 보네요? 자신이 누가 공천이나 네. 특히 본선거에 자신이 있겠습니까? 당의 네. 평가를 받고 또 네. 공천을 받게 되면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서 경쟁을 해야죠.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국정원 국감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목표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운의 황태자로 불리우는 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 대사가 조만간 교체돼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도 나왔죠.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 인사 중 한 분이십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 북한 외교관이기도 하시고 현재는 한국관광대학교 초빙 교수이기도 하십니까? 네. 호칭을 교수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외교관으로 부를까? 어떤 게 좋으십니까? 전 교수님이 더 좋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그럼 이제 교수님으로 저희가 통일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김평일이라는 이름 석자가 뜨거웠습니다. 김평일.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또 게다가 비운의 황태자 이러니까는 엄청 뭔가 사연이 많아 보이는데요.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겁니까? 사연이 엄청 많습니다. 저하고 같은 학벌인데요. 네.
김일성의 두 번째 아들이고 김성현과 김일성 사이에서는 맏아들인데 네네. 남산고급중학교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 졸업하고 호위사령부에 가서 기계화 대대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88년도에 외교부 와서 헝가리, 핀란드,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대사를 여기마다 지금 작별 방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평양에 돌아가는 사람인데 뭐 정말 북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 닮은 사람은 똑같이 빼닮은 사람은 김평일이다. 김정일은 어머니 김정숙을 닮았지만 김평일은 정말 아버지를 닮았다. 체격이 조금만 작은 김일성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다른 여러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암투나 뭐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김평일 이 대사가 좀 밀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후계자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렇죠. 김평일과 김정일 사이에. 네. 그런데 결국은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우상화 절대화 같은 것을 하면서 김일성이 눈에 들었고 결국은 김일성이 후계자로 김정일을 택하면서 이제 뒤로 물려놨는데 1988년도에 외교부에 왔어요. 네네. 1988년도에 외교부에 왔는데 그래서 대사로 지금까지 한 31년 동안을 지금 해외에 떠돌고 있는데 네. 대사가 어떤 대사인가 하면요. 평양에서 오는 일체 전보문을 보지도 못하고 전보문 쓰는 곳 평양으로 발송하는 전보문도 못 보고 문건도 못 보고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격리돼서 유배 상해를 한 지가 31년입니다. 제가 1986년 7년경에 불가리아 가서 실제로 만났었는데요. 네. 만나서 한 말 모든 말 자체를 조직 지도부 10호실이라고 하는 당중앙위원회에 매일 보고를 해야 되는 그래서 네. 그냥 허수아비 대사로 그렇게 31년을 바깥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시켜주긴 하는데 그냥 해외에서 30년 동안 계속 한마디로 이제 돌려가면서 그냥 명분으로만 허울뿐인 그런 대사를 시켜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막아놨다 이런 얘기네요. 곁가지로 묶여가지고요. 네. 아무것도 못했고 네. 결국은 그 대사하고 밥을 먹은 외교관 한 명도 없습니다. 밥도 못 외교관. 먹어요? 그럼요.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렇군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잠재적인 적으로 계속해서 본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도 살아있었고 어머니도 살아있었으니까 언제든지 그런 것이 어쨌든 거의 항상 붙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철저히 고립시키는데 국내에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뭔가 추종하는 사람이 생길 테니까 해외에 보내서 격리를 시켜서 딱 그냥 대사 월급과 대우만 해주면서 일을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손발을 묶어놓고 혹시라도 뭔가 자기에게 위협이 될까봐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번에는 교체가 돼서 귀국할 건가요? 지금까지처럼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될 텐데. 지난해 김정남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왜 김평일이가 자꾸 주목을 받는가 하면 플랜 B로 이용이 될 수 있다는,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플랜 B가 뭔데요? 김정은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생길 수 있을 때 그 대체자로 김평일이를 내세울 수 있다는 그것이 이제 플랜 B인데 인접 국가인 중국이나 어떤 나라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김평일을 자기 자리에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우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정남 사건도 저희들 전문가들 보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암살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바깥에다 둬두면 위험하니까 차라리 이제는 자기 권력도 완전히 다 됐고 평양에 데려다 놓고 이제 평양에서 또 격리 생활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둬라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이제는 김평일을 데리고 와서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감시를 편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집은 좋은데 주고 잘 먹이면서도 일체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김평일이 평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김평일과 사진 한 장 찍은 사람까지 다 숙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평일 사람이 평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북한에는 김평희를 지지하거나 김평희를 중심으로 뭔가 도모하려는 그런 세력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없지만 만약에 네. 김정은의 심상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김평희를 내세우자고 하는 세력은 또 다시 생길 수 있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어쨌든 해외에 둬서 해외 기관들이나 어떤 정부가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주 사전에 차단하려고 이번에 소환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그 연내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얘기가 저희 그 국정원에서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북한 고위직 출신이시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12월 안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뭐 김정은이 미리 예정해 놨다 이런 얘기 이거 맞습니까? 저는 그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김정일이 올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12월 말까지 비핵화 시간을 못 박아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입장은 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뭐 경제 성장률 둔화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조그만 걸 내줘가지고는 트럼프가 움직이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 뭐 워싱턴에서 하든 뭐 스위스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벌써 하려면 지금부터 경호단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싱가포르 때 보지 않았습니까? 김창선 서기시장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까지는 아직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실무회담은 그래서 열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실무회담에서 해결될 비핵화 문제가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핵화 결단을 완전히 내렸는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열릴 가능성은 물론 충분히 열어놓고 있겠지만 그래도 트럼프 김정은 3차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까? 그건 약간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시다 오히려. 그런데 국정원이 어쨌든 이런 얘기 꺼내는 거는 물밑 접촉 같은 거는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뉴욕 채널도 있고 여러 채널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두 나라 사이의 입장 차이가 아주 갭이 크니까 그것이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북한 외무성의 조철수 미국 국장이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 여기 행사에 참석하려고 지금 모스크바에 가 있다는 건데요. 이때 혹시 어떤 발언이 그러니까 의미 있는 외교적 발언이 나올까요? 지금 북한 외무성이 통전부로부터 회담 라인을 넘겨받았는데 외교부 사람들이 굉장히 보신주의가 강하고 사고를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전부가 혼나는 걸 보고 더 아주 조심조심 나가는 거거든요. 지도자의 생각을 알고 움직이는 건데 그 외교부 국장 정도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뭔가 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톱다운 형식으로 트럼프, 김정은이 만나야 뭐 결단이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결정 구조 체계입니다. 결국은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뭔가 한다면은 그건 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일 거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뭐 연내에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전에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을 방문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좀 가능합니까? 방중 시그널 같은 게?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올해가 북한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맺은 지 7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달부터 계속 방중설이 나왔고 북한 요원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는 모습들이 포착이 돼서 아마 방중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 보이는데 뭐 북중 간의 관계 문제도 있겠지만 중국하고 뭔가 협의를 해서 대미 정책을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 회담보다는 시진핑 김정은 회담이 더 빨리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북미 회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일단은 중국과의 공조가 사실은 있으니까 그래야지 또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도 있으니까 오히려 북중 회담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이거군요. 자,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는요, 그 남북미중 종전 선언을 촉구하자 이런 결의안이 발표됐거든요. 이런 결의안이 가능한 건지 또 괜히 그냥 공연불만 하는 건 아닌지 좀 그렇습니다. 전 사실은 미국 국회가 상하원이 이런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어떤 결의안을 냈다 그러면 김정은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 패싱
한국 패싱. 전략으로 네. 김정은이 나오니까 네. 한국 국회가 그런 걸 나왔다 그래서 김정은한테 영향을 미칠까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국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한국 패싱하고 있는 김정은한테는 뭐 별로 의미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지금 그렇다면요. 사실 부산에서 이번 달에 원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왔었었는데 이것도 다 그냥 무산되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도 네. 여러 다자 회의들이 모이는 데는 절대 안 가는 신변 보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네. 여러 경호원들하고 막 겹치고 정보기관원들 겹치고 복잡하니까 네. 거기는 지도자의 신변이 가장 중요한 가치니까 그런데 가지 않겠다고 김일성도 김정일도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이 나왔을 때 그게 힘들겠지만 또 혹시 미국 간에 잘 되면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네네. 그래도 북한 체제상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지금 남북 분위기가 이제 미묘한 거는 사실인데요. 이 분위기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 산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취하는 태도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이제 중국 관광객들, 다른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지리적으로는 네. 한국 관광객이 가야 네. 이게 약간 좀 뭔가 저 밸런스가 맞고 돈벌이가 더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외국에서 먼 데서 평양까지 와서 또 저 고속도로 타고 또 한 3시간, 4시간씩 와서 금강산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금방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김정은 위원장도 이건 모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아서는 한국하고는 안 할 거야 하는 걸 표시했으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된다. 네. 교수님 지금 4867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고용환 교수님 팬이에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북한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국회 묻든 모두 다 잘 풀리길 바라고요. 8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